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산 공격 헬기 MAH 개발 마무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 OK 현대전에 필요한 요소 충족. 6월 1일 일본 탈것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공대공 전투도 예상한 무장. 한국의 방위장비 조달청 다파는 2026년 5월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해병대 공격 헬리콥터 MAH가 모든 무장시험에 합격해 개발의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공격 헬기로 해병대 공격 헬기 MAH의 이름처럼 수륙 양용 작전과 상륙 작전에서 지상부대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과 강습 엄호를 담당하는 기체입니다. 이미 현대전에 필요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 실탄 사격 시험을 실시했고, 탑재 기관포, 유도, 비유도 로켓, 공대지 미사일 외에 공대공 미사일 검증도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MAH의 시험 내용에 공대공 미사일이 포함된 배경으로는 해병대의 작전 능력을 지상과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MH라고 그냥 발음해야 되겠네요. MH, 마로 발음할까요? 실제 영국 해군에서도 드론 등 공중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목이 잠기는 게 좀 빨라져 가지고, 실제로 영국 해군에서도 드론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와일드캣 헬리콥터에 머플렛 경량 다용도 미사일을 탑재해 발사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마에서도 유사한 능력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 해병대가 운영하는 MUH-1 마리온 및 KUH-1 수리온 헬기의 호위 외에도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파는 마 개발에 2026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양산 단계로 이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을 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좀 정보를 거기서 또 좀 봐서 별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장교 인사권 구체화, 준 4군 체제 본격화. 이한솔 아시아경제.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140기 해병대 사관후보생 OCS 수료 및 인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선서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병대 장교의 인사권 위임 조항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해 해병대 사령관의 인사권을 구체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준 4군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인인사법상 해군 참모총장에 있는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도 명문화하는 취지다. 해군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20조 주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 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총장이 행사토록 되어 있어 해병대 사령관의 장교 진급 선발 대상에 뭔지 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진급 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울까? 일본 13%, 한국 67% 충격. 한일 관계의 현재 질환. 6월 1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사와다 까츠미와 미라시 카나의 대담 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편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이토츠 상사 전 사장이자 전 주 중국 대사인 리아우 이치로 씨에 의한 마지막 저서 G세대는 전후 처음으로 총을 잡는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전쟁 중 전후를 살아낸 재계 중진의 마지막 메시지는 현대를 사는 젊은 세대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토츠 상사라면은 거기에 사장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그 일본군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일본 여권 보유율은 20% 이하. 미타라시 카나, 이하 미타라시 자본주의의 구조 자체나 확장적인 측면 자체가 전쟁을 낳고 있다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가 전쟁을 일으킨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체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관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류의 전쟁은 자본주의 외에도 계속 전쟁의 역사였죠. 자본주의 구조가 전쟁을 낳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와다 씨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정세도 인터넷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가서 얻은 것은 다릅니다. 사와다, 한국 사회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이상의 세대와 G세대는 전혀 감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의 변화일 것입니다. 게다가 1980년대 냉전기까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은 서방 블록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북한 뒤에 대기 중인 중국, 구소련,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과 일절 국교가 없었다.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데일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이상하게 탄력을 받아 반발하는 일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가까움과 역사적 거리감. 애초에 제가 한국 친구들과 친하게 된 계기는 세탁기, 가족 등의 말이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한자식으로 음독을 할 때 훈독이 아니고 가족구 이렇게 보통 되겠죠. 세탁기는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말이 비슷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타라시, 그렇군요. 역사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실 기반으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차세대 교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반일 인식. 일본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한 문화교류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남녀 차이도 있고 특히 여성은 한국에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와다, 식민지 지배는 일본만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지배가 일본보다 신사적이었냐 하면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무장투쟁이 일어나는 것도 역사의 필연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에서 정당한 싸움으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식민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가 아니고 하얼빈에서 그 이토 히로부 부인을 암살할 때는 합방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의 그 영향력 글쎄요. 그거가 이게 3.1운동 같은 거는 또 뭐 별개의 얘기겠습니다만은 징병제와 국방의식의 관계, 미타라시, 다른 사회라고 하면 한국은 징병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의 큰 차이죠. 징병제의 존재는 전쟁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사와다, G세대는 전후 처음으로 총을 잡는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에서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의식조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일본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은 13.2%인데 반해 한국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은 67.4%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징병제도 있으니 역시 싸우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대답해야 한다는 규범의식이 작용하는 셈입니다. 사와다, 2010년 인천 앞바다에서 한국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을 때 여러 명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 8개월 후에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한국군 병사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 외교와 대미관계, 사와다, 냉전 후 한국이 의식해온 것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개의 나라입니다. 특히 미일 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92년에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이 돼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부품과 소재, 설비를 팔아서 이익을 본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기대하는 면은 있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 싸운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물음표를 붙입니다. 주일 미군과 주한미군과의 결정적 차이. 미타라시, 니와시의 서적에는 미일의 관계성이 전쟁에 휘말릴지 어떨지에 강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성은 어떨까요? 사와다, 사실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에 버금가는 규모로 한국군이 파병되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가 낼게요라고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했죠. 만약 미국이 베트남전에 매달리고 미군이 모두 베트남에 가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갈 테니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으세요라고 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최신식 장비를 받는 등 장점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억제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하기 위한 기지가 주일미군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다른 지역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경해왔지만 기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주둔미군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충분조건 논리와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갈등 대립도로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미군 주둔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만으로 존재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한 북중로 억지력이 필요하다. 북중로에 대한 억지력이 필요하기 위하여는 주한미군을 극동지역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가 북한 억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한미군이 극동지역 전체를 전개하는 것이냐 이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월남 파병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결정했던 것처럼 이란전 파병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란전 파병이 의회의 해결책일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미국의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다. 군대, 해군이나 해병대, 아까 쭉 해병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4군 체제 필요하면은 상륙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개발한 헬기로 이런 것들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또 충분 조건으로 또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북중로의 동맹이 강화된다면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극동지역으로 확대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 미군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아시아 태평양 중동 포함 한국군도 파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파병해야 되느냐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논리도로 만들어 봅니다. 80% 현지화액은 한화, 40% 제시한 독일 고백, 두터워진 유럽 안보 장벽, 이윤정, 김지환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6월 2일, 루마니아, IFV 등 무기계약 4건 몰아줘, 높은 현지화율 가성비도 무력, 정치적 이유 작용, 유럽 시장 확대 위해선 정교한 세일즈 외교 필요. 자관 이번에 안 된 이유를 하나 중에서 얘기 뽑은 것은 유럽 안전보장 행동 세이프로 발음하는 거네요. 이것도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그룹과 총 4건의 무기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 방산금융,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받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금융 지원을 받더라도 독일 거를 선정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의 반이스라엘 발언이 나온 이후의 결과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도 증거는 없지만 고려해 볼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AI는 비용 아닌 수익, 젠슨황, 에이전틱 피지컬 AI 시대 선언, 타이베이 최효정 기자가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 컴퓨텍스 2016소 에이전틱 피지컬 AI 상용화 선언, AI는 비용 아닌 수익,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 완전 생산돌이 공식화, 전용 CPU 베라 기습 공개하며 인텔 AMD 주도 데이터 센터 시장의 도전장. 유용한 AI가 마침내 도달했다. Useful AI has arrived. 이제 인공지능 AI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며 컴퓨트 연산 인프라가 곧 수익, 컴퓨트 is revenue가 되는 시대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네요. 양쪽에 앉는 사람들은 뭐 대만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베라 루빈을 공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황 CEO는 베라 루빈의 공급망 규모는 이전 세대인 그레이스 블랙웰보다 2배 커졌다고 밝히며 메모리 공급망 명단에 HBM4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공급한다고 공식 명시했다. 차세대 가속기 시장의 핵심인 HBM4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함께 베일을 벗은 베라 CPU는 인텔 AMD 중심의 서버 시장을 겨냥한 엔비디아의 핵심 신제품이다. 황 CEO는 기존 CPU는 인간 사용자를 위해 초 단위로 설계됐지만 베라 CPU는 나노초 단위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만을 위해 바닥부터 새로 설계된 프로세서라고 설명했다. 연설 후반부는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솔루션을 채웠다. 엔비디아는 로봇력 기반 모델 코스모스 3, 세계 최초의 추론형 자율주행 차량용 오픈 모델 알파 마요 2,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플랫폼 아이작 크루트를 연달아 공개했다.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역시 다각도로 부각됐다. 황 CEO는 HBM4 공급처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전면으로 내세운 데 이어 글로벌 파트너로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현대자동차, SKT를 언급했다. 이란과 미국의 무역 파업, 쿠웨이트는 외교가 지연되면서 비난을 받고 라는 제목인데 무슨 뜻인지 제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나 또미오 로이터에서 6월 1일입니다. 두바이 6월 1일 로이터. 이란과 미국은 모두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서로가 3개월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군은 주말에 이란의 방공망 지상통제소 드론 2대를 공격했으며 이 드론들은 공해상에서 미국 드론을 격추하는 등 공격적인 이란 행동을 한 후 선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월요일 남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인가요? 이스라엘, 레바논에 더 깊숙이 진출.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에 맞서 군대를 레바논으로 더 이동시키라고 명령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미국 드론 격추 후 이란 목표물 타격 확인. DPA라는 데서 6월 1일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군은 테헤란이 이전에 미국 드론을 격추한 후 주말 동안 이란의 레이더와 드론 관제 센터를 폭격했다고 미국 지역사령부 센트콤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센트콤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조치를 자위공격이라고 설명하며 테헤란이 국제해역에서 MQ-1 드론을 격추하는 등 공격적인 이란의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고륙과 캐심성의 이란 드론 지휘 통제 현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은 착하지 않은 일본인 세계 4만 5천 명 최신 연구가 파헤친 진실. 괴대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쾌태는 아니고 괴대라고 일본식으로 발음한다면 6월 1일 일본에 온 외국인으로부터 자주 듣는 일본인은 상냥하다의 목소리. 과연 그것은 진실인가? 4만 명 이상의 뇌의 구조와 강연을 해온 뇌과학자 니시 타케시가 풀어낸다. 일본인은 상냥한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모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상냥하군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 줄에 말없이 늘어선 사람들, 길을 잃으면 웃는 얼굴로 안내해주는 행인, 그런 광경에 감동한 외국인의 목소리나 뉴스는 SNS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옵니다. 인간의 진짜 성격이라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 53개국 4만 5천 명 대상 성격대 조사. 2025년 미국 미시간대가 세계 53개국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성격 특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성격은 나르시시즘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말로 친숙합니다. 만 심리적 나르시즘은 단순한 자기 조화가 아닙니다. 이기심이 강하고 자신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특권 의식을 갖고 오만함이 돋보이는 이른바 다크한 성격의 하나입니다. 일본은 세계 13위, 상대를 차버리고 싶다. 랭킹의 충격. 나르시즘 중에서는 라이벌을 걷어차려는 경쟁 의식을 측정한 부분입니다. 1위는 독일, 2위는 한국,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세도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도 세계 상위 4분의 1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었던 일본인의 속마음. 나르시시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을 요구하는 외향 타입. 자기 어필이 격렬하고 SNS에서 팔로워 수를 경쟁하거나 항상 칭찬을 요구해 눈에 띄려고 하는 외교적인 타입입니다. 또 하나가 라이벌을 걷어차는 내향 타입으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불태우며 상대를 은근히 깔보는 타입입니다. 일본인의 칭찬을 요구하는 외향 타입의 스코어는 무려 세계 47위. 자기 어필이나 눈에 띄는 행동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으로 나르시시즘이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너는 괜찮아. 다크한 측면을 이끌어내는 뜻밖의 원인. 주변 사람들은 대개 별것 아니다라는 느낌. 나 말고 다른 사람 주목받으면 짜증나. 라이벌은 실패하면 좋겠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생각한다. 귀하는 몇 개나 해당될까요? 사실 다크한 성격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도의 차이야말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다 이 다크한 측면을 끌어내는 큰 방아쇠가 트리거가 된다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위에서의 상냥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실은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인류가 다 보편적인 건데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려면은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저도 그래야 될 텐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잠이 짧아져 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그 똥고집이 되고 외골수가 되고 그러는 건지. 저는 요즘에 그 졸려오면은 뭐 낮에도 수시로 잡니다. 잠깐.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잠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참 잠이 짧아진다는 거, 그게 나이 먹는 거에 그 어떤 에,
그러니까 낮에 또 좀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또 활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늙어가는 과정이. 제 한 2개월간의 활동을 좀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나만의 산책길 개척 2개월 구봉산과 성산봉을 나발이러. 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길동 생태공원 중심으로 왼쪽에는 구봉산이라는 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승산산이라고 성산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발 뭐 104.2m고 요 구봉산은 해발이 안 나와 있는데 높이가 아마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그 크게 그 이 산책로를 산의 정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산책로를 제 나름대로 개발을 했습니다. 요 다음 장에 구체적인 저의 행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생태공원 좌측에 있는 데인데요. 아까 구봉산이라는 곳, 이 남쪽에는 경창일정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산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이 서쪽으로도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여기를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뭔가 옛날에 사람이 지났던 길이 눈에 띄어 가지고 글로 들어갔는데 거의 인적이 끊겨 가지고 좀 헤맸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두산이 다 펜스를 쳐놨어요. 철제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뚫린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걸로 또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구봉산 꼭대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그 구봉산 꼭대기가 그 두산 소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철책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 철책이나 이 펜스 거기를 따라서 좀 걷기도 했습니다. 좀 뭐 가파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내려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쪽 서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별로 접근 안 하는 에, 천주교 길동성당이라는 데였습니다. 여기도 그 길이 조용히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삼익 아파트인가 그런데 이 삼익 아파트 중간에 또 도로가 나 있고 여기는 그 아파트 촌이라서 그런지 또 길동 성당이라는 데가 외진데 혼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 통행도 별로 많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북쪽에서도 접근하는 데가 있다. 그 명일 이동 주민센터인데 여기 어디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주민센터 뒤쪽으로도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도 있고 또 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또 길을 찾았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더라고요. 여기는 테니스장이고 그런데 의외로 요런 데 밑에만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고 이 정상 가까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다 노인네들이 밑에서 좀 놀고 그러지 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가면서 여기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 무슨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시설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간판도 없고 무슨 보안시설 같기도 하고 뭐 아주 의문스러운 장소예요. 여기 스윗솔트라는 데도 제가 일로 내려와서 또 일로 내려와서 이렇게 스윗솔트도 걸어봤습니다.
베이커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일반 사람들이 오는 데는 그냥 걸어서 오기에는 좀 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그 뒤에 꽤 이 길이 뒤로 꽤 돼 있는데 여기 대부분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는 길은 어디 막혀 있어 가지고 다 막아놔 가지고 올라갈 길은 없고요. 여기 또 그냥 이렇게 산책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좀 일루도 넘어보고 절루도 넘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 학교를 통해서 어디 여기 참 여기 신평중학교라는 데를 통해서 이쪽이 어떤 데냐 봤더니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게 그 두산 연수원이 아니고 연강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접근 금지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요. 아주 그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설마 골프장인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0102 지점에서 없어져 가는 길을 찾아 꽃이 피는 봄철에 침묵의 숲길을 걷는다. 이 정도는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요 생태공원도 제가 이렇게 그 산보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여기 어디까지 여기 성산봉이라는데 여기 어디 길게까지 이렇게 펜스로 막아놨어요.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이 출입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법길은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이 노인들이 좀 많이 와서 편안하니까 습지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못 들어게 하니까 여기 지금 저기 지하철 공사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옛날에 다녔던 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 몰라가지고 내려갔더니 아까 이게 이상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데 저군데로. 그래서 이쪽 이 명일이동 동사무 쪽으로 아니죠. 그 명일이동은 아까 거기고 여기 무슨 저기 공원 같은 데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몽재활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길이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옛날 같으면은 그 시골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 게 간해공업 공장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인데 여기도 그냥 혼자 한적하게 걸어볼 만한 요 앞에 그 건물은 교회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도를 보니까 내가 이제 활동했던 거리를 그리고 여기로 한번 해봤는데 이쪽이 그 하남시로 가는 길인데요. 중간에 여기 제가 걸을 때 걸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그 마라톤 연습하는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지나간 것뿐이 없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 산림과 직원들이 무슨 병충해 방지하기 위한 길인지 펜스 문이 있더라고요. 잘 됐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다가 길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 성산봉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옛날 길이 있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천천히 내려가서 여기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이고 여기 뭐 전철역도 없고 여기 버스가 좀 지나갑니다만은 기왕에 걷는 김에 해가지고 또 한참 걸어가지고 어쨌든 요 밑에는 일자산인데 제가 60대 때는 주로 일자산만 주로 다녔어요. 주구장창. 근데 일자산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낮은 산등성이가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길로 산등성 길인데 그래서 이 일자산은 분천동 주민들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마을이 하나 중간에 있는데 공장들도 여기 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사람이 안 닿는 한적한 곳에 그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사색하는 그런 길로, 뭐 사색도 아니죠. 무념무상으로 그냥 걷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자, 이런 거를 제가 또 제 개인 역사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